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사 교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학교 생활하고 드디어 다시 또 이제 온라인 등교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들하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여러분들 너무 예쁘고요.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그래서 올 한 해가 또 역시 재밌게 또 하루가 한 해가 지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고요.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몇 번 물어봤더니 한국사 수업을 어떻게 했느냐, 뭐 한국사 수업만은 아니겠죠. 예, 열심히 온라인 수업을 들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또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듣는 게 아니라 틀어놓고 잔다거나 아니면 뭐 몇 개를 동시에 틀어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잘못된 방법으로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으로 이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저 괜히 또 한국사 이 수업 고질사 시간 혼자서 휴대폰 틀어놓고 저 혼자만 막 떠들고 있고 여러분들 자고 있고 이런 건 아니죠? 자, 여러분들 좀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기말고사 7월 말에 있는데 시험범위 엄청 많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알겠죠?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할 것은요, 이제 조선시대 신분제도 사회사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수업을 할 것이거든요. 자, 밤마다 좀 진도가 틀린데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반은 다 아직 못 나간 반도 있지만 15강부터 양반 중심의 신분제 수업 여기서부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Are you ready? Go! 자, 먼저 이제 이 사회사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분제도죠. 신분제도. 우리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귀족과 평민, 천민이 있었고요. 자, 고려 시대에는 이제 귀족, 그 다음에 중간 계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민, 그 다음에 천민이 있었죠. 우리가 상민은 또 이제 양민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러면 조선시대는 어떻느냐? 조선시대에는요, 법적으로 어떻게 백성들을 구분했냐면, 모든 백성들을 양인과 그 다음에 천민으로 구분을 했어요. 양인은 자유민이고, 천민은 부자유민이죠. 법적으로 이렇게 양과 천민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양천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양인은 다 모두 똑같았느냐? 실제적으로는 그러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양인으로 동일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양인 사이에 차별이 존재했다 이겁니다. 즉, 양이 다 똑같은 양인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는 가장 높은 신분인 양반,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의 대다수인 상민이 있고요. 양반과 상민 사이에 중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양반은 원래 문반과 무반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관료죠, 관료. 관리들을 일컫는 말이 양반이었는데 이게 하나의 신분의 개념으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관리인 문반과 무반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족이나 혹은 가문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하나의 신분의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어떤 말을 쓰냐면 사족이란 말을 씁니다. 사족. 선비사자의 죄송합니다. 선비사자의 족속 족자를 써서 사족이라고 표현을 하죠. 한자로 한번 써볼까요? 선비사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선비, 족속, 무리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신분의 개념으로 확장을 시켰고요. 자, 자신들의 기득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설이라든가 향리라든가 혹은 서얼 등을 이들 양반과 차이를 뒀습니다. 구별을 둬서 이제 중인으로 격화시켜서
구별을 했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양반은 원래 문반과 무반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이것이 신분의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사족으로 불게 됐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인은요 양반과 상민의 중간 계층입니다. 아까 그런 의미의 중인이지만 자 다시 중인은 다시 넓은 광의, 넓은 의미의 중인과 좁은 의미의 중인으로 구분돼, 즉 광의와 협의의 의미로 또 나눠지게 되는데요. 넓은 의미로는 단순하게 양반과 상민의 중간 신분, 중간 계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지방관청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향리라든가 그 다음에 중앙관청에서 하급의 실무 역할을 담당하는 서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설이라는 계층도 중인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설은 어떤 사람들을 설이라고 하지? 알죠? 첩의 자식. 이 첩의 자식을 설이라고 하는데 물론 얘네들은 양반의 피를 가지고 있지만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양반과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국 대전에 의하면 이 서얼들은요 문과 응시가 금지되어 있었고요 관직 승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받았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협의의 의미로는 기술관을 일컬었습니다. 기술관. 자, 어떤 사람들이 기술관일까? 대표적으로 의사인 의관, 그 다음에 통역하는 역관, 그 다음에 실무적인 법률을 담당하는 율관,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산관, 뭐 이런 사람들을 기술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는 기술관, 그러니까 잡과에 합격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잡과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이런 기술관들을 중인이라고 했는데 이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이게 기술관뿐만이 아니라 향리, 서리, 서 등을 모두 일컫는 말이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들은 보통 직역을 세습을 하죠.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가 향리면 그 아들도 보통 향리가 된다. 아버지가 설이면 아들도 설이. 아버지가 의관이면 그 아들도 양반은 못 되니까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의과에 합격해서 의관이나 되라. 그래서 그 신분, 그 직업이 세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보통은요. 자, 그 다음에 향리나 서리에서 알 수 있듯이 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혹은 기술관으로서 전문직에 종사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이 중인들은 직역을 세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기술이라든가 혹은 행정실무 등을 전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민으로 갈게요. 상민은 우리가 잘 아는 일반 농민이라든가 혹은 상인이라든가 혹은 수공업자 등을 일컫는 말이고요. 백성들의 대다수가 다 상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법적으로 양인이기 때문에 과거 응시의 제한은 없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관리로 진출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들이 과거의 응시에서 합격할 확률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들이 실제적으로 각종 역이나 혹은 세금을 부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천민을 보겠습니다. 우리 천민은 여러 가지 천민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 노비만 기억하면 돼요. 자, 노비는요 재산으로 취급되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사람은 사고 파는 거야. 재산이니까 매매도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물려줄 수도 있어요. 상속도 가능했고요. 줄 수도 있어요. 자, 매매, 상속, 증여의 자산이었다. 하나의 재산으로 취급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비는요, 우리 일천즉천이라고 해서
자, 하나가 천인이면 곧 천인이다라는 얘기예요. 부모 중에 한 명이 천민이면 곧 천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비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조선 후기로 가요. 이 조선 후기에 가면 이러한 조선 전기의 신분 제도가 전체적으로 흔들려 나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조선 전기에는 지배층이 양반으로서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확립된 것인데 양난을 거치게 되면서 엄청난 사회 경제적 변동을 겪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러한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동요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는지, 동요되어 나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신분별로요. 자, 먼저 양반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조선 전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선 후기예요. 자, 양반들은 우리 조선 후기에 붕당 정치 전개되어 나갔다가 환국이 일어나서 일당 전제화의 추세가 나타나고 왕권이 약화되니까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탕평 정치도 실시되고 그러다가 세도 정치로 변질되고 이런 과정을 공부했어요. 자, 중앙에서 끊임없이 권력 투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 과정에서 중앙정계에서 벌어진 여러가지 권력 싸움에서 승리해서 그대로 중앙정계에서 권세를 유지했던 권반도 있었지만 권력에는 양반이라는 얘기죠? 자, 권반도 있었지만 중앙정쟁에서 패배해서 향촌사회로 지방으로 물러났어. 자기 고역으로 되돌아온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재산이 있기 때문에 향촌사회에서 나름대로 양반 행사를 할 수 있는 상반층도 있었지만 그러나 완전히 몰라. 그래서 이제 농민과 평민과 다를 바 없는, 즉 생계를 위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혹은 수공업 제품을 만들기도 했던 그러한 몰락한 양반들도 등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잔반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양반들이 권반, 향반, 잔반 등으로 분화되어 나갔고 향반, 특히 이 잔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민과 다를 바가 없는 생활을 하게 되면서 양반의 권위가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인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중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볼 계층은 서얼 계층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서얼들은 양반의 피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문과 의시가 금지되었고 그 다음에 권직 승지도 제한이 있었고 양반들한테 멸시도 받죠. 천대를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 이 서얼들이 우리도 양반의 피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는 이런 굴레가 있는 거예요? 바꿔주세요. 열심히 상소를 올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집단적으로 상소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양난 이후부터 점차 서얼들에 대한 차별이 완화되어 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서얼 차별이 완화가 되는데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자, 정조 때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정조. 자, 정조의 업적 기억나죠? 뭐뭐 했더라? 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정치기구로 규장각 두었다. 초기 문신제 실시했다. 그 다음에 장용령 설치했다. 그 다음에 화성 건설했다. 기억나야 돼. 자, 그 중에서도 이 정조 때 가장 중요한 정치기구가 뭐였다고? 다 같이 규장각. 그치? 규장각이 가장 정조 때 핵심적인 정치기구, 노른자 정치기구였는데 이 서얼들이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기용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덕무라든가 뒤에 나중에 실학에서 배울 박제가라든가 혹은 발해고를 쓴 유득공이라든가 이러한 서얼들이
규정과 검서관으로 기용되어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더라. 결론적으로 서얼들에 대한 차별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기술관은요? 기술관도 적극적인 상소 운동을 벌이지만 서얼만큼 차별이 사라지지는 않게 되었다라는 것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상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중에서도 우리 주로 이제 농민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자, 상민들은요, 어떤 모습들을 보이느냐. 자, 여러분들 우리 이 14강에서 공부를 했는데, 자, 조선 후기에 양난을 겪게 되면서 양난 이후에 엄청난 사회경제적 변동이 나타납니다. 상품 화폐 경제도 발달하게 되고요.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모작 가능해지죠. 광작 가능해지죠. 그 과정 속에서 부유한 농민들, 부농층이 성장합니다. 알겠죠? 자, 이 부유해진 농민들은요, 적극적으로 신분 상승을 꾀하죠. 자, 마침 정부에서도 양난 이후에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백성들로부터 곡식을 받고요. 그들이 원하는 거를 들어주는 제도를 실시를 해요. 즉, 그전부터 이제 곡식을 많이 받추면 뭐 죄를 용서해 준다거나 혹은 노비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준다거나 심지어는 관직을 제수하는 그런 제도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양난 이후에 이런 제도가 너무 활성화되는 거야. 왜냐하면 국가 재정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납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유해진 평민들, 즉 농민들이 이 납속을 통해서 관직을 사는 거야. 알겠어요? 관직을 산다고. 자, 이 농민들이 납속 제도를 통해서 관직을 사면 뭘 발행을 받냐면 공명첩을 발행을 받아요. 자, 공명첩 지금 제가 옆에 띄워주겠습니다. 공명첩이라는 얘기는 빌공자의 이름 명자야. 즉, 이름이 비어있는 첩, 임명장입니다. 그래서 납속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이 뭐야? 김개똥? 알았어. 이름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에다가 김개똥 하면서 써주는 거야. 그러면 실제 그런 벼슬은 없지만 명예직이지 하나의 관직 임명장을 주는데 이게 공명장이야. 알겠어요? 자, 납속을 통해서 관직을 사는 거죠. 그러면 그 관직에 임명장을 주는데 그 임명장에는 이름이 비어있고 납속 준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이름을 써주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납속이라든가 공명첩. 자, 공명첩과는 뭐가 되는 거야? 납속을 통해서 양반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납속을 통해서 양반이 되는 건 일반 농민도 가능하지만 노비들도요, 납속을 통해서 먼저 노비 신분에서 해방되고요, 또 납속을 통해서 또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면 이 납속제가 너무 많아져서 점차 납속의 가격이 점차 다운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좀 부유한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런 납속의 방법을 통해서 양반의 신분을 산단 말이죠. 야, 양반의 신분을 사게 되면 여러 가지 내가 양반이라고 행세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앞서 봤듯이 군포를 낼 의무도 없어지고 그것도 당대가 아니라 대대로 강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는 거야. 자, 이렇게 납속이라든가 공명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양반으로 신분 상승해 나갔고요. 이것은 합법이죠.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양반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건 족보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족보가 있느냐 없느냐가 양반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거든요. 이 족보를요 사기도 했어. 매입을 하고요. 즉 몰락한 양반, 그래서 이제 완전히 씨가 마른 양반의 족보를 사서 그 양반 행세를 하는 거지. 족보를 매입하거나 혹은 위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족보의 매입이나 위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양반으로 신분 상승해 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노비 보겠습니다. 노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노비들도요 적극적으로 신분 상승을 꾀하게 되는데,
전쟁에서 공을 세우거나 군공을 세우거나 납속을 통해서 신분 상승에 나왔고요. 또 이 시기에는 사회가 문란해지다 보니까 도망가는 노비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자, 그래서 군공이나 납속이나 도망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해 나갔고요. 한편 국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적극적으로 이 노비들한테는 세금 못 걷는다는 거 아시죠? 이들이 양민이 되면 뭐가 될까? 양민이 돼버리면 세금 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노비들의 신분 상승을 촉진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비 종모법이에요. 노비는 원래 부모 중에 한쪽이 노비이면 노비다라고 얘기했죠. 일천즉천 했잖아, 그치? 그런데 조선 후기 때는요, 노비는 종자가 따를 종자야. 뭘 따라? 어미를 따른다는 얘기야. 노비 종모법, 즉 노비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른다. 알겠죠? 그러면 아버지가 양민이면 그리고 어머니가 노비인 애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애들 다 뭐가 되는 거야? 양민이 되는 거야. 상민이 되는 거죠. 노비에서 풀어진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노비의 수가 늘어나겠어? 줄어들겠어? 당연히 줄어들지. 그렇지? 노비에서 뭐가 됐어? 상민이 됐으니까. 자, 이런 노비 종법이 실시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순조 때는요,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약 6,000명의 공노비들을 해방을 시켜줘서 적극적으로 또 이들이 뭐가 된 거야? 상민이 된 거죠. 자, 이런 식의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신분제도의 변동은 결과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양반의 수는 증가했을까 감소했을까? 자, 양반의 수, 물론 몰락한 양반도 있었지만 얘네들도 양반은 양반이야 그대로. 자, 상민 혹은 주인 애들도 적극적으로 뭐가 되니까 양반이 되지. 심지어는 노비들도 양반이 되지. 그러니까 양반의 숫자가 어떻게 되겠어? 대폭 증가하지. 대폭 증가해. 자, 그리고 양반의 권위, 옛날에 양반하면 의시됐잖아, 그렇죠? 그런데 잔방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양반이 아니지. 상민이라든가 노비 이런 애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양반의 권위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양반의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상민이라든가 노비의 숫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이 적극적으로 양반이 되니까 당연히 얘네들 어떻게 될까? 대폭 감소하지, 그렇지? 자, 그러면 조선 전기에는 지배층이 양반이야. 얘네들은 조선 전기에는 10%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그 사회를 이끌어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양반의 수가 대폭 증가해. 대구 지역의 호적을 봤더니 약 70% 이상의 양반이야. 그러면 개나 소나 다 양반이라는 얘기잖아. 그렇다면 양반이 양반구시라든가 양반 대접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 없어? 개나 소나 다 양반이면 그 양반 대접을 받냐 이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반이 중심이 되어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약화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너도 나도 양반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점차 어떻게 된 거야? 평등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거지. 완전한 평등사회로 말할 수는 없지만 평등사회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신분제도의 동요되는 과정을 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봐야 돼요. 바로 이러한 사회적 변동 속에서 향촌 사회의 지도계층, 주도계층, 그리고 향촌의 질서도 바뀌게 됩니다. 자, 조선 전기에는 우리 지방의 사족들 있잖아. 사족이면 지방 양반들이죠, 그렇죠? 이 양반들 우리 지방제도 공부할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조선 전기에는 각 고을에 유향소가 있었다. 그래서 각 고을의 양반들이, 지방 양반들, 우리 사족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이 유향소를 통해서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고 백성을 교화하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는 이 사족들이 유향소를 통해서 향촌의 질서를 장악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네들이 직접 수령을 보좌하면서 향료를 감찰해가면서 지방행정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대부분 이들이 지주겠죠. 지주로서 농민들에 대한 지배권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들은 서원을 세워서 또 향약을 통해서 자신들끼리의 결속도 강화해 나가고 또 향촌사의 지배권, 주도권도 완전히 장악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서원과 사격을 통해서 사족을 중심으로 하는 향촌 지배 질서를 확립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이것이 바뀌죠. 자, 어떻게 바뀌느냐? 자, 일반 상민이었던 일반 농민들이라든가 심지어는 노비까지도 뭐가 되더라? 납속이라든가 공명척, 족보의 매입, 위조 등을 통해서 양반이 됐습니다. 자, 양반이 되면요, 각 고을에 양반들의 명부가 있습니다. 이것을 향안이라고 하고요. 자, 향안에 이름을 올린 지방 고을의 양반 사족들은요, 그들끼리 향회를 개최합니다. 향회를 개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향회에는 간부들도 임명되죠. 자, 그 간부들을 향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새롭게 양반으로 신분 상승한 애들, 원래는 노비라든가 혹은 일반 농민이었는데 새롭게 양반으로 편입된 이런 애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신향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제 신향. 이들 신향들은요 향안에 자기 이름을 올리고요, 향회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오리지널 양반들, 원래 사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런 천하고 무식한 것들이 양반이라고 큰 소리 치면서 우리들과 똑같은 레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향회에 참여한다는 거야. 원래 양반들의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 인정할 수 있겠니 없겠니? 없지.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거기서 물러나! 이랬을 거 아니야. 어디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저런 것들이 설치고 있는 거야!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신앙들이 분노했겠죠. 그러니까 자기 편이 필요해. 그래서 그 고을에 사또와 손을 잡아, 즉 고을 수령과 결탁을 하는 거야. 수령과 결탁을 해. 고을 수령의 입장에서도 보면 얘 고을 수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세금을 잘 걷는 거란 말이야. 세금을 잘 걷어야지 인사고과에서 높은 점수 받고 관직에도 더 승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새롭게 양반으로 편입된 이런 부유한 신향들의 협조가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이 신향과 수령권이 결탁을 해. 그래서 수령들이 무슨 소리야, 나라에서 법을 정해서 떳떳하게 양반이 했으면 얘네들도 향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향들이 적극적으로 향회에 참여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이 향회의 간부라고 할 수 있는 향임직에도 진출하고 적극적으로 기존의 양반들, 우리 그들을 신향에 반대, 구향이라고 합니다. 구향과 대립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또 꺼졌네요. 자, 이 얘기는 제가 수업을 시작한 지 30분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30분이 되면 꺼져요. 밤에 촬영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네. 자, 괜찮죠? 네.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양반으로 신분 상승한 신향들은 적극적으로 향회에 참여하고 향임직에 진출하고 기존의 오리지널 양반, 즉 구향과 대립하게 되더라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향과 구향의 대립 속에서 기존의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 질서는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자, 한편 이 수령들도요, 수령의 권한도 적극적으로 신향이 서포트를 해주다 보니까 수령권이 더욱더 강화되는 겁니다. 자,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런 향촌 사회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신향과 구향이 대립을 하니까 이들 신향
구향 모두 수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신향과 구향의 대립 속에서 수령권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향회가 나름대로 한편으로는 수령의 권한도 제한을 하고 향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다른 이제 뭐 비판도 하고 다른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 신향, 구향 모두 수령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수령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수령권이 강화되는 과정 속에서 향회가 수령이 막 세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 자문기구의 역할로 전락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 변동 속에서 향촌 지배 질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조선 전기에는 사족들이 유향소를 통해서 지방의 행정을 장악하고 향촌 사회의 지배 질서를 장악했다. 특히 서원과 향해를 통해서 이러한 경영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갔다라는 것인데,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 변동 속에서 신향이 등장하고 이들이 구향과 대립을 하게 되면서 종래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 질서가 약화되고 수령권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과정 속에서 향회가 수령이 세금을 부과하려고 할 때 자문기구로 그 지위가 약화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조선 사회, 조선 시대의 사회사 부분, 특히 신분제도와 향촌 질서, 이 두 부분을 중심으로 수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제 실학의 발달, 그 다음에 서민문화 발달, 그리고 이제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하고 조선 시대를 마치고자 합니다. 알겠죠? 자,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PPT를 통해서 제15강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 확립과 양난 이후의 사회 변화 첫 번째 시간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 확립과 변동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의 신분제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선은요, 법적으로는요, 모든 백성들을 양인과 천민으로 구분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양천제로 모든 백성을 구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양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았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양인들이 다시 양반과 중인, 상민으로 구별이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양반과 상민 사이에 구별을 엄격히 하는 반상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조선은 법적으로는 양천제를,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반상제로 운영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반, 중인, 상민, 누비 이러한 각각의 신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배층인 양반입니다. 원래 양반은 문반 관리와 무반 관리를 통칭하는 용어였습니다. 즉 신분의 개념이 아니라 관료들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점차 시간이 가면서 그 가족과 가문까지 포함하는 신분의 개념으로 확대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들은 사족으로 불리면서 지배층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자, 이러한 양반 밑에는 중인이라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이 중인은 원래 양반과 상민의 중간 신분을 통칭하는 그러한 말인데요. 여기에는 향리라든가 설이라든가 설, 기술관 이러한 양반도 아니고 상민도 아닌 그 사이에 존재하는 신분이라고 넓게 해석할 수가 있지만, 좁은 의미로 중인을 말할 때는 기술관만을 얘기를 합니다. 자, 기술관의 대표적인 예는 의사인 의관, 그 다음에 통역하는 역관, 그 다음에 법이라든가 수학을 담당하는 율관이라든가 산관, 이들을 기술관이라고 하죠. 보통 서민들이 잡과 응시를 통해서 잡과에 합격을 하면 기술관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중인들은요, 대부분 그 직역을 세습을 하게 되었고, 전문 기술이라든가
행정 실무를 담당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백성들의 대부분은 상민이죠. 자, 상민에는 농민, 상인, 수공업자 이러한 사람들이 포함되고요. 저 여기에는 소공업자로 되어 있네요. 수공업자입니다. 바꿔주세요. 자, 농민, 상인, 수공업자 등이 이제 상민의 대부분이고요. 이들은 법적으로 과거 응시가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조세, 세금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자, 피지배층으로 천민이 있었는데 천민의 대다수는 노비죠. 자,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되어서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고요. 부모 중에 한쪽이 노비이면 그 자식은 노비로 되는 일천즉천 제도에 의해서 노비가 규정되었습니다. 자, 조선 전기에 이렇게 확립된 양반 중심의 신분 제도는 조선 후기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점차 동요됩니다. 자, 일단 양반들은 조선 후기 붕당 정치의 전개와 일당 전제와 탕평 정책, 세도 정치로 전개되어 나가면서 중앙에서 권력 싸움, 권력 다툼이 벌어지게 되면서 여전히 중앙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권반과 또 중앙에서 쫓겨났지만 지방에서, 즉 향촌 사회에서 나름대로 양반 행세를 할 수 있었던 향반, 그 다음에 완전히 몰락해서 일반 농민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과 일반 평민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즉 생계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다거나 장사를 한다거나 수공업 제품을 생산한다거나 이러한 일반 평민들과 다를 바 없었던 잔반 등으로 분화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인들 중에 특히 서얼 계층은요, 이들은 양반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죠. 자, 이런 서얼들은 조선 후기에 적극적인 상소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서얼에 대한 신분 차별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전개를 했고요. 그 결과 서얼에 대한 차별이 점차 완화되어 나갔습니다. 자, 서얼은요, 경국대전에 의하면 문과 응시가 금지되었고 관직 승진에도 제한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이 서얼들도 이제 문과 응시라든가 또한 중요한 벼슬길에도 진출하게 되는, 그래서 점차 서얼에 대한 차별이 완화되어 나갔고요. 특히 정조 때에는 일부 서얼들, 우리 유득공이라든가 박제가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정조 때 가장 중요한 정치기구였던 규장각 검서관으로 기용되는 그러한 일들도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자, 안타깝게도 이러한 기술관들, 서얼에 대한 신분차별은 점차 완화되어 나갔지만 기술관들의 신분차별운동은 좌절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 후기에는 앞서 설명했듯이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동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일부지만 분홍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이 분홍들이 적극적으로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해 나갑니다. 자, 이렇게 양반으로 신분 상승해 나갈 수 있었던 방법은 납속이라든가 특히 공명첩의 발행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해 나갔죠. 납속을 통해서 양반 신분을 사게 되면 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장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공명첩입니다. 즉 납속이라든가 공명첩을 통해서 평민들이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해 나갔고요. 불법적으로 양반의 족보를 산다거나 혹은 위조를 통해서 양반 행세를 하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비인데요. 노비들 역시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군공이라든가 혹은 부유한 노비들이 납속을 통해서 혹은 또 아예 도망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해 나갔고요. 국가에서도 노비 종모법을 실시를 해서 노비의 숫자를 늘리고 그다음에 평민들, 상민들의 숫자를 늘리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노비 종모법은 종래에는 부모 중에 한쪽이 노비이면 무조건 그 자식은 노비였는데 노비 종모법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도록 한 법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상민이면 그 자식은 노비가 안 되는 거죠. 한편 1801년 순조 때에는요,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공노비 6천여 명을 해방시켜 나갔습니다. 자, 결국 이런 조선 후기의 이러한 변동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양반 수는 증가했고요. 반면 상민과 노비 수는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양반들의 권위는 추락할 수밖에 없었고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는 약화됨에 따라서 점차 신분제 사회에서 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향촌 지배 질서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조선 전기에는요, 지방사족이 유향소를 통해서 지방행정에 참여를 했죠. 즉, 수령을 보조하고 향리들을 감시하고 백성들을 유교적으로 교화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담당했었다라는 얘기죠. 경제적으로는 지주로서 농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서원이라든가 향약을 통해서 양반, 즉 사족 중심의 향촌 질서를 확립해 나갔습니다. 즉, 이 양반, 고을 양반, 사족들의 농민에 대한 지배권이 매우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사회 경제적 변동에 따라서 부유해진 농민들이 양반으로 신분 상승해 나가죠. 이들을 신향이라고 합니다. 이들 신향들은 수령과 결탁해서 향회에 참여를 하고 향회의 간부인 향임직에도 진출을 모색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양반, 즉 구향과 향촌 지배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게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종래 사족들, 원래 사족들이 가지고 있던 향촌 지배권들이 이러한 신향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점차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이러한 신향과 구향의 대립 속에서 오히려 수령권이 강화되는,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향이든 구향이든 수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이 향회가 수령이 세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 조언을 해주는 자문기구로 전락하는 결과도 가져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강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 후기 사회 변화인데요. 특히 문화적인 면에서 나타난 변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문화의 새 동향이라는 주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